서울 성북동 주택가 깊숙한 골목, 새벽 5시.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그 고요한 시간. 가로등 불빛 아래 헌 옷수거함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다. 녹슨 철제 몸통, 바른 페인트, 수십 년을 그 자리를 지킨 듯한 낡은 모습. 하지만 이 평범한 수거함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매주 일요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두 사람.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걸어오는 노부부의 뒷모습. 남편으로 보이는 노인은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아내로 보이는 할머니는 그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 걸어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2023년 11월 자원봉사단체 나눔의 손길에서 일하는 46살 박정민은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다. 성북동 일대 헌 옷수거함 관리. 일주일에 2번 수거함을 비우고 분류하는 단순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월요일 아침 성북동 5번 수거함을 열었을 때였다. 다른 수거함들과는 확연히 다른 광경. 깔끔하게 개어진 옷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도 평범한 옷이 아니었다. 명품 브랜드의 코트, 캐시미어 스웨터, 실크 블라우스, 가격표가 그대로 달린 새 옷들도 섞여 있었다. 이게 뭐지? 박정민은 옷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살폈다. 모두 고급스러운 옷들이었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다. 모든 옷의 사이즈가 여성 55 사이즈로 통일되어 있었다. 그리고 옷마다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깨끗이 세탁했습니다. 좋은 분께 전해주세요. 단정한 글씨체,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다. 박정민은 이 옷들을 기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수거함에는 CCTV가 없었고 기부자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다음 주 월요일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사이 누군가 고급 의류들을 정성스럽게 넣고 갔다. 그것도 언제나 55 사이즈의 여성복만. 3주가 지나자 박정민은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12월 어느 일요일, 박정민은 결심했다. 새벽에 몰래 나가서 기다려보기로. 그는 수거함이 보이는 골목 구석에 차를 세워두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새벽 4시, 5시. 추운 날씨에 차 안에서도 입김이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골목 입구에서 희미한 인형이 나타났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천천히 걸어오는 두 사람. 팔짱을 낀 노부부였다. 남편으로 보이는 노인은 허리가 굽어 있었고 아내는 그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거함 앞에 멈춰 섰다. 박정민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노인은 쇼핑백에서 옷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할머니는 그 옷들을 다시 한번 펴보고 먼지를 털어내고 정성스럽게 개었다. 두 사람은 한 벌 한 벌 수거함에 넣을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모습이 마치 기도를 올리는 것 같았다. 옷을 모두 넣은 후 할머니는 수거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노인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박정민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옷들 속에, 저 노부부의 정성 속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까? 그는 차에서 내려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신성한 순간이었다. 노부부는 천천히 돌아섰다. 서로를 의지한 채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박정민은 차 밖에 서서 지켜봤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튿날 아침, 박정민은 수거함을 열었다.
어제 본 그 옷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명품 코트 5벌, 캐시미어 가디건 3벌, 실크 스카프 여러 장, 모두 55 사이즈. 모두 한 번도 입지 않은 듯 깨끗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옷들 사이에서 뭔가 다른 것이 발견되었다. 작은 흰 봉투. 박정민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 단정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님께. 손이 떨렸다. 박정민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옷들은 우리 딸을 위한 것입니다. 딸이 좋아했을 옷들입니다. 부디 우리 딸과 비슷한 분께 전해주세요. 매주 일요일 새벽, 우리 부부는 여기 옵니다. 딸을 만나러 옵니다. 30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민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30년째 매주 새벽. 이 노부부는 헌 옷수거함 앞에 와서 딸을 생각했다. 딸이 입지 못한 옷들을 준비해서 딸 대신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편지 뒷면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박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뒤집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우리 딸 은지는 25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1993년 봄. 서울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그해 3월, 최은지는 대학교 4학년이 되었다. 국문학을 전공하던 그녀는 출판사 취업을 앞두고 있었다. 꿈 많던 25살.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이던 나이였다. 은지의 아버지 최동혁은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했다. 성북동의 작은 공장과 함께 2층짜리 주택을 갖고 있었다.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만큼은 넉넉한 형편이었다. 어머니 한영숙은 공장 사무실에서 격리 일을 도우며 살림을 꾸렸다. 은지는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예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책을 좋아했다. 집안 곳곳에 책이 쌓여 있었고 은지는 틈만 나면 책을 읽었다. 어릴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아이였다. 아빠, 나 내일 출판사 면접이야. 은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최동혁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그의 딸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래, 우리 은지 꼭 붙을 거야. 면접복은 준비했어? 엄마가 새 옷 하나 사줄까? 한영숙이 물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내가 가진 옷으로 충분해. 괜히 돈 쓰지 마. 효녀였다. 부모의 형편을 늘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다. 최동혁과 한영숙은 이런 딸을 키운 것이 자랑스러웠다. 다음 날, 은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출판사는 강남에 있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은 순조로웠다. 면접관들은 은지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제출한 독후감 포트폴리오를 칭찬했다. 합격 통보는 일주일 내로 드리겠습니다. 은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판사를 나섰다. 봄바람이 상쾌했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리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행복한 하루였다. 저녁 7시. 은지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그녀는 창에 이마를 기대고 생각에 잠겼다. 출판사에 합격하면 어떤 책을 만들까? 언젠가는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출간할 수 있을까? 버스는 성북동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은지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날 밤 9시, 최동혁과 한영숙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전화를 받은 한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다. 최동혁은 아내를 부축하며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부부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교통사고, 택시와 버스의 충돌. 버스 안에서 창문 쪽에 앉아있던 은지는 깨진 유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뇌출혈. 수술을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세상이 무너졌다. 아침에 환하게 웃으며 나간 딸이 저녁에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소리. 최동혁과 한영숙은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봤다. 그들은 기도했다. 부디 눈을 떠달라고, 다시 한번 딸의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하지만 은지는 깨어나지 않았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뇌 손상이 심각했다. 회복 가능성이 희박했다. 하지만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일 병원에 갔다.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은지야, 아빠야.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 내가 합격했대. 우리 딸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야지. 내가 만들고 싶다던 책들 만들러 가야지. 최동혁은 딸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다. 하지만 은지의 손은 차갑기만 했다. 석 달이 지났다. 은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동혁은 공장을 팔았다. 집도 저당 잡혔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딸만 살아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6월 어느 날 의사가 부부를 불렀다. 중환자실 밖 상담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영숙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최동혁은 아내를 부축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 딸은 살아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우리는 기다립니다. 부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7월 15일 새벽, 은지의 심장이 멈췄다. 의료진이 응급 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최은지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은지의 친구들, 대학 교수님들, 동네 이웃들이 찾아와 조문했다. 모두가 안타까워했다.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가, 그렇게 앞날이 창창한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느냐고.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했다. 최동혁과 한영숙은 딸의 사진 앞에서 무너졌다. 그들은 울었다. 세상의 모든 눈물을 쏟아내듯 울었다. 그리고 그날 부부는 결심했다.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로. 딸이 살지 못한 삶을 대신 살아주기로. 딸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기로. 여보, 은지가 좋아하던 옷들 어떻게 할까요? 한영숙이 물었다. 은지의 옷장에는 그녀가 입으려고 모아둔 옷들이 가득했다. 면접복으로 입으려던 블라우스, 첫 출근날 입으려던 정장, 친구들과 여행 가려고 산 원피스, 모두 한 번도 입지 못한 옷들이었다. 최동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은지 대신 누군가 입게 합시다. 은지가 좋아했을 것 같은 옷들을 계속 준비해서 은지 같은 나이에 누군가에게 전합시다. 그것이 은지를 기억하는 우리 방법입시다. 그렇게 30년이 시작되었다. 1993년 8월 첫째 일요일 새벽, 최동혁과 한영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전날 준비해둔 옷들을 쇼핑백에 담았다. 은지의 옷들이었다. 깨끗이 세탁하고 다림질해둔 블라우스, 스커트, 가디건, 은지가 입으려다 입지 못한 옷들.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성북동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 헌 옷수거함이 있었다.
녹슨 철제 수거함. 부부는 그 앞에 섰다. 한영숙은 쇼핑백에서 옷을 하나씩 꺼냈다. 은지의 흰 블라우스. 그녀가 면접 때 입으려던 옷이었다. 한영숙은 블라우스를 가슴에 안았다. 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은지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최동혁은 아내의 어깨를 안았다. 그도 울고 있었다. 은지야. 엄마가 이 옷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했어. 내가 좋아하던 옷이야. 이 옷을 누군가 입어주면 좋겠어. 너처럼 예쁜 아이가 이 옷을 입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한영숙은 블라우스를 개어서 수거함에 넣었다. 그리고 다른 옷들도 하나씩 넣었다. 스커트, 가디건, 스카프. 모두 은지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었다. 옷을 다 넣고 나서 부부는 수거함 앞에 서서 기도했다. 딸이 편히 쉬기를, 딸이 가지 못한 길을 누군가 대신 걸어주기를. 그들의 기도는 길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매주 오자. 한영숙이 말했다. 매주 일요일 새벽, 여기 와서 은지 생각하자. 은지를 위한 옷을 준비해서 가져오자. 그것이 은지를 기억하는 우리 방법이야. 최동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은지가 살아있는 한,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하자. 그것이 약속이었다. 30년을 이어갈 약속이었다. 다음 주 일요일, 부부는 또다시 왔다. 이번에는 새 옷을 사서 가져왔다. 은지가 좋아했을 것 같은 옷들. 은지의 사이즈인 55 사이즈 옷들. 그들은 매장을 돌아다니며 은지를 생각했다. 이 옷을 은지가 입으면 어떨까? 이 색깔을 은지가 좋아할까? 옷을 고르는 것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위로였다. 딸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딸을 계속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세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부부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수거함을 찾았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갔다. 그것이 딸과의 약속이었으니까. 석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렸다. 공장 직원들, 동네 이웃들, 모두가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부부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이 그들이 슬픔을 견디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1년이 지났다. 52번의 일요일, 52번의 새벽, 52번의 옷 기부. 최동혁과 한영숙은 지쳐갔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다. 공장을 판 돈은 의료비로 다 나갔고 집도 빚이 남아 있었다. 최동혁은 작은 섬유 가게에 취직했고 한영숙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딸을 위한 옷 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들은 낡은 옷을 입어도 끼니를 거르더라도 은지를 위한 옷만큼은 좋은 것으로 샀다. 그것이 유일한 위로였다. 어느 일요일 부부는 수거함 앞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 자원봉사자였다. 그는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어르신들, 매주 이렇게 좋은 옷을 넣어주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는 고개를 숙였다. 최동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이 옷들 꼭 필요한 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옷들을 젊은 여성분들께 주세요. 우리 딸 또래의 여성분들께요. 자원봉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부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짐작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그저 정성껏 옷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2년이 지났다. 부부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했다. 매주 일요일 새벽, 어김없이 수거함을 찾았다. 3년째, 4년째, 시간은 흘렀다. 세상은 변했다. 서울 풍경이 달라졌다. 주변 건물들이 새로 지어졌다. 하지만 그 헌 옷수거함만은 그대로였다.
그리고 매주 새벽 그 앞에 서는 노부부도 변하지 않았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한영숙이 물었다. 그녀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들어졌다. 최동혁도 마찬가지였다.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숨 쉴 수 있을 때까지. 최동혁이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5년이 되던 해, 부부는 작은 옷가게를 열었다. 중고 의류를 사고 파는 가게였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은지를 위한 옷을 고를 수 있는 여유는 생겼다. 그들은 매주 가게에 들어온 옷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은지를 위해 챙겼다. 10년이 지났다. 520번의 일요일. 부부는 늙어갔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흐려졌다. 하지만 딸을 위한 일요일 새벽만은 절대 잊지 않았다. 2003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최동혁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한영숙도 68이 되었다. 그들의 몸은 쇠약해졌지만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 새벽이면 여전히 헌 옷수거함 앞에 섰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성북동 골목도 달라졌다. 오래된 집들이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 부부가 살던 2층 주택도 결국 팔렸다. 그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옷가게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다.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다. 최동혁은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 한영숙은 청소 일을 했다. 늙은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그들은 은지를 위한 옷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보, 이번 달 월세가. 한영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있었다. 최동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야간 근무를 더 하면 돼. 우리 은지 옷은 꼭 사야 해. 하지만 은지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부부는 더 열심히 일했다. 밤낮 없이 일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은지를 위한 옷을 샀다. 예전처럼 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옷들을 골랐다. 어느 일요일 새벽,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다. 최동혁은 우산을 받쳐 들고 한영숙을 부축했다. 그들은 빗속을 걸었다. 온몸이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여보, 그냥 다음 주에 오자. 한영숙이 말했다. 최동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오늘이 은지 기일이야. 꼭 가야 해. 그날은 은지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부부는 빗속을 뚫고 수거함에 도착했다. 그들은 준비한 옷들을 넣었다. 흰 원피스, 파란 가디건, 실크 스카프, 은지가 좋아하던 스타일의 옷들. 은지야, 10년이 지났어. 엄마 아빠는 늙었지만 너는 여전히 25살이구나. 우리 예쁜 딸 사랑한다. 한영숙은 수거함에 손을 얹고 울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흘렀다. 최동혁은 아내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모두 아팠다. 감기가 걸렸고 열이 났다. 일주일을 알아누웠다. 하지만 그 다음 일요일에는 또다시 일어났다. 수거함에 가야 했으니까. 2008년, 15년째. 최동혁은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 걷기가 힘들어졌다. 한영숙의 관절염도 악화되어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었다. 두 사람 모두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웠다. 어느 일요일, 최동혁은 쓰러졌다. 수거함으로 가던 중 골목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한영숙이 다급히 남편을 부축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잠깐 쉬면.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최동혁은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무리하지 말라고, 몸을 쉬게 하라고. 하지만 최동혁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다음 일요일을 놓칠 수 없었다. 선생님,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태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됩니다. 1시간이면 됩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막을 수 없었다. 부부는 다시 일요일 새벽을 맞이했다. 이제 걸음이 더욱 느려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다. 교회 사람들, 동네 이웃들, 심지어 원룸 건물 주인까지 모두가 부부에게 쉬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부는 듣지 않았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2013년, 20년째, 어느덧 1040번의 일요일이 지났다. 부부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최동혁은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려웠다. 한영숙도 보행보조기에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수거함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 예전에는 10분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 하지만 부부에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도착하는 것, 은지를 만나는 것이었다. 어느 일요일, 한영숙이 쓰러졌다. 뇌경색이었다.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왼쪽 팔다리가 불편해졌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병상에서 한영숙은 울었다. 여보, 미안해. 이제 나는 수거함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최동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니야. 우리 같이 갈 거야. 내가 당신 휠체어 밀고 갈게. 우리 같이 은지 만나러 가자. 그 약속은 지켜졌다. 퇴원 후 첫 일요일, 최동혁은 한영숙의 휠체어를 밀고 수거함으로 갔다. 그 자신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아내를 위해 힘을 냈다. 그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걸을게. 괜찮아. 우리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누군가는 도와주려 했지만 부부는 정중히 거절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2018년, 25년째, 박정민이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는 헌 옷수거함을 관리하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매주 월요일마다 성북동 5번 수거함에는 고급 옷들이 가득했다. 그것도 언제나 같은 사이즈, 같은 스타일. 3개월간 관찰한 끝에 박정민은 드디어 그 노부부를 목격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편지를 읽었다. 편지에는 30년 가까이 이어진 사연이 담겨 있었다. 박정민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노부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저렇게 무리하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다. 그는 부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니 작은 원룸 건물이 나왔다. 3층 구석방. 박정민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휠체어에 앉은 한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원 옷수거함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한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 안. 최동혁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도 박정민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박정민은 두 노인 앞에 앉았다. 어르신들, 편지 잘 읽었습니다. 30년간 계속해오신 일, 정말 대단하십니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정민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어르신들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제는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최동혁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딸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할 겁니다. 박정민은 그들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준다니요? 제가 매주 어르신들을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수거함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어르신들의 딸, 은지 씨를 저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박정민은 매주 일요일 새벽 부부를 찾아갔다. 그는 휠체어에 탄 한영숙을 차에 태우고 지팡이를 짚은 최동혁을 부축했다. 함께 수거함으로 갔다. 처음에 부부는 어색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박정민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마치 가족처럼. 어느 일요일 부부는 박정민에게 은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5살 여성.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다. 예쁘시네요. 박정민이 말했다. 한영숙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50이 넘었겠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은지 씨는 지금도 행복하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까요. 최동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죽으면 은지를 기억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은지 씨는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2019년 부부는 각각 86, 84이 되었다. 건강은 더욱 나빠졌다. 최동혁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기를 반복했다. 한영숙도 휠체어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일요일은 계속되었다. 박정민의 도움으로 부부는 여전히 수거함을 찾았다. 이제는 옷을 넣는 것조차 박정민이 도와야 했다. 하지만 부부는 반드시 수거함 앞까지 갔다. 은지를 만나러 갔다. 어느 일요일 새벽, 눈이 내렸다. 첫눈이었다. 한영숙은 눈송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지가 첫눈을 좋아했어요. 첫눈이 오면 항상 밖으로 뛰어나가곤 했죠. 박정민은 부부와 함께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외출이 제한되었고 특히 노인들은 집에 머물러야 했다. 박정민은 걱정했다.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는 전화를 걸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최동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 일요일에 나갈 수 있을까요? 어르신, 지금은 위험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은지 씨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어르신들이 준비한 옷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몇 달간 박정민이 대신 옷을 전달했다. 부부가 준비한 옷을 받아서 수거함에 넣었다. 하지만 부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직접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6개월 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부부는 다시 나갔다.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박정민이 함께했다. 수거함 앞에 섰을 때 한영숙은 울었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몇 달 못 왔어. 보고 싶었어. 2023년 봄, 3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1560번째 일요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동혁은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한영숙도 88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거동이 거의 불가능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 일요일 새벽을 지켜야 했으니까. 박정민은 5년째 그들을 돕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였다. 부부의 병원 동행, 장 보기, 청소까지 도왔다.
어느 봄날 벚꽃이 피었다. 최동혁은 창밖의 벚꽃을 보며 말했다. 은지가 벚꽃을 좋아했지. 네, 매년 봄마다 벚꽃 구경 가자고 졸랐죠. 한영숙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여보, 우리 올해 안에 30년을 채울 수 있을까? 채워야지. 꼭 채워야 해. 하지만 최동혁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5월 어느 날 그는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들이 응급 처치를 했지만 상태는 심각했다. 한영숙은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다. 박정민이 그녀 곁에 있었다. 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박정민의 손을 잡았다. 정민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할머니, 만약 우리가 더 이상 수거함에 갈 수 없게 되면 한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대신 가주세요. 은지를 대신 만나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괜찮으실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알아요. 박정민도 울었다. 그는 한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다행히 최동혁은 깨어났다. 하지만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었다. 말도 어눌해졌다. 그럼에도 그는 일요일이 되자 일어나려 했다. 가야 해. 할아버지, 아직 무리세요. 은지. 박정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이번 주는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준비하신 옷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최동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그 일요일 새벽, 박정민은 홀로 수거함에 갔다. 부부가 준비한 옷을 들고 수거함 앞에 섰을 때 그는 부부를 대신해 기도했다. 은지 씨, 저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아프셔서 오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기 계십니다. 3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던 그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박정민은 옷을 정성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수거함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다. 6월이 되었다. 최동혁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의사는 말했다.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한영숙도 충격으로 건강이 더 나빠졌다. 심장이 약해졌다. 7월 어느 날 최동혁이 한영숙을 불렀다. 네, 여보. 한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은지, 만나러 가고 싶어. 우리 곧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최동혁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한영숙은 알았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민 씨를 부를게요. 박정민이 도착했다. 그는 부부의 부탁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수거함에 가고 싶다고. 할아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데. 제발, 부탁입니다.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병원 측과 협의했다. 특별히 한 번만 외출을 허락받았다. 7월 15일 일요일 새벽, 은지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박정민은 특수 차량을 빌렸다. 침대째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었다. 최동혁을 침대에 누인 채 차에 실었다. 한영숙은 휠체어에 앉았다. 두 사람 모두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다. 새벽 5시, 차는 성북동으로 향했다. 30년 전 그날처럼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수거함에 도착했다. 박정민은 차 문을 열었다. 최동혁은 침대에 누워서도 고개를 돌려 수거함을 바라봤다. 한영숙은 휠체어로 수거함 가까이 다가갔다.
박정민이 준비한 옷을 꺼냈다. 흰 원피스, 파란 가디건. 은지가 좋아했을 스타일이었다. 한영숙이 그 옷을 만졌다. 떨리는 손으로. 은지야. 30년이 지났어. 엄마 아빠는 이제 너를 만나러 갈 시간이 다 됐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다. 최동혁도 침대에서 입을 열었다. 지야. 사랑. 한다. 박정민은 옷을 수거함에 넣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아니, 두 사람은 누워있고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다. 한영숙이 수거함에 이마를 기댔다. 은지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고, 키우고, 사랑한 시간들, 그리고 너를 기억한 이 30년, 모두 행복했어. 병원으로 돌아온 후, 최동혁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한영숙은 매일 남편 곁을 지켰다. 박정민도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한영숙이 박정민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정민 씨, 이걸 받아주세요. 이게 뭔가요? 우리가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박정민은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그리고 이것도 받아주세요. 한영숙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낡고 누런 봉투였다. 이건 은지가 남긴 편지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발견했어요. 은지 씨가요? 네. 은지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예요.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사고를 당했죠. 이사 짐을 정리하다가 은지 책 사이에서 발견했어요. 박정민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단정한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출판사 면접을 앞두고 있고 졸업도 앞두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시기예요. 하지만 문득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엄마 아빠는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첫째,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빠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25해, 짧다면 짧지만 저는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어요. 둘째, 제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삶을 멈추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해요. 제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셋째,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슬픈 기억이 아니라 행복한 기억으로요. 제가 웃던 모습, 책 읽던 모습, 엄마 아빠와 함께했던 즐거운 순간들로요. 저는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약 제가 먼저 가게 된다면 저는 하늘에서 엄마 아빠를 지켜볼 거예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항상 사랑하는 딸, 은지 올림. 박정민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한영숙도 울고 있었다. 최동혁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은지의 부탁을 지키지 못했어요. 한영숙이 말했다. 은지는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는 30년을 슬픔 속에서 살았어요. 은지는 우리 보고 자기 때문에 삶을 멈추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멈췄어요. 박정민이 한영숙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은지 씨의 부탁을 지켰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 씨는 행복한 기억으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30년간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은지 씨가 입지 못한 옷을 준비하면서 은지 씨가 좋아했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한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은지 씨가 가장 바랐던 것, 기억해달라는 것,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30년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은지 씨를 기억하셨잖아요. 한영숙은 더 세게 울었다. 박정민은 계속 말했다. 은지 씨는 지금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최동혁이 떨리는 손을 들었다. 아내의 손을 찾고 있었다. 한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고 울었다. 며칠 후 한영숙이 박정민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민 씨, 사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세요? 은지가 사고를 당한 그날, 사실 우리 부부가 싸웠어요. 싸우셨다고요? 한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가 출판사 면접을 보러 가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은지가 말했어요. 면접복으로 입을 옷을 사달라고. 우리는 거절했어요. 그때 공장 경영이 어려워서 돈이 없었거든요. 한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말다툼을 했어요. 내가 당신이 공장을 제대로 운영했으면 딸한테 옷 한 벌쯤 사줄 수 있었을 거라고. 당신이 살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할머니. 은지는 그 말다툼을 듣고 울면서 나갔어요.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은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한영숙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30년간 우리는 그 죄책감에 살았어요. 은지에게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 마지막 날 싸운 것. 그래서 우리는 은지를 위해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입지 못한 옷들을, 우리가 사주지 못한 옷들을. 박정민은 이해했다. 30년간의 기부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속죄였고, 사랑이었고, 그리움이었다. 할머니, 은지 씨는 이미 용서했을 거예요. 그럴까요? 편지를 보세요. 은지 씨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해요. 8월이 되었다. 무더운 여름이었다. 최동혁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시간 문제라고 했다. 한영숙은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한영숙이 속삭였다. 최동혁은 눈으로 대답했다. 그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괜찮다고, 행복했다고. 우리 30년을 채웠어요. 은지를 위해 30년을 함께 걸었어요. 자랑스러워요. 최동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8월 7일 저녁, 최동혁은 마지막 숨을 거뒀다. 한영숙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90년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동네 이웃들, 교회 사람들, 그리고 박정민이 찾아왔다. 모두가 최동혁을 기억했다. 30년간 딸을 사랑한 아버지를.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했다. 은지의 유골함 옆자리였다. 3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났다. 한영숙은 남편의 유골함을 쓰다듬었다. 여보, 은지 옆에 있어요. 이제 은지 곁에서 쉬세요.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이 다 말랐는지도 몰랐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한영숙의 건강도 빠르게 악화되었다. 심장이 약해졌고 기력이 떨어졌다. 박정민은 매일 병원을 찾아가 그녀를 돌봤다. 정민 씨, 고마워요. 한영숙이 말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박정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음 일요일, 박정민은 한영숙을 모시고 수거함에 갔다. 이번에는 남편 없이 둘만 갔다. 한영숙은 휠체어에 앉아 수거함을 바라봤다. 30년 하고도 한 달이 지났네요. 네, 할머니. 이제 곧 저도 여보를 따라갈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준비가 됐어요. 은지와 여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영숙은 박정민이 준비한 옷을 바라봤다. 연두색 블라우스였다. 예쁜 색이네요. 은지가 좋아했을 색이에요. 박정민이 옷을 수거함에 넣었다. 한영숙은 수거함에 손을 얹었다. 은지야, 곧 만나자. 엄마도 곧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대였다. 병원으로 돌아온 후 한영숙은 박정민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정민 씨, 제가 죽으면 여보 옆에 묻어주세요. 은지 옆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받아주세요. 한영숙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박정민이 열어보니 낡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은지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록. 이것들을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 은지를 기억해 주세요.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행운이었어요. 9월 2일 새벽, 한영숙도 세상을 떠났다. 남편을 따라간 지 한 달도 안 되어서였다. 그녀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마쳤다.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할 때 박정민은 세 개의 유골함을 보았다. 은지, 최동혁, 한영숙, 가족이 다시 함께였다. 편히 쉬세요. 세 분 모두. 박정민은 고개를 숙여 절했다. 그리고 약속했다. 이들을 기억하겠다고.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그날 저녁, 박정민은 한영숙이 남긴 봉투를 열었다. 부부가 함께 쓴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이야기를 읽는 분께,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딸 하나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너무 일찍 잃었습니다. 30년간 우리는 딸을 기억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새벽, 헌 옷수거함 앞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슬픔을 견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30년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딸에게 갑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행복합니다. 부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기억은 영원합니다. 최동혁, 한영숙 올림. 박정민은 부부의 유언대로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그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다. 기자가 찾아왔고 박정민은 3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지의 사진, 부부가 남긴 편지, 수거함 앞에서의 사진들,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기사가 나갔다. 30년간 헌 옷수거함 앞을 지킨 노부부의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은 울었다. 공감했다. 감동받았다. 기사는 SNS로 퍼져나갔다.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성북동원 옷수거함을 찾았다. 꽃을 놓고 편지를 남겼다. 은지와 부모를 기억했다. TV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박정민은 고민 끝에 승낙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촬영이 시작되었다. 박정민은 카메라 앞에서 3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부가 걸었던 길을 다시 걸었다. 수거함 앞에 섰다. 그리고 울었다.
이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딸을 기억한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시청률은 높았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댓글란은 눈물과 감동으로 가득했다. 저도 딸을 잃은 부모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위로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박정민은 댓글을 읽으며 울었다. 부부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몇 달 후 성북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그 헌 옷수거함을 기념물로 지정하고 싶다고. 그리고 부부와 은지를 기리는 작은 조형물을 만들고 싶다고. 박정민은 승낙했다. 11월 제막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구청장이 축사를 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최은지 씨.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 최동혁, 한영숙 어르신을 30년간 이어진 그들의 사랑을. 수거함 옆에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곳에서 30년간 사랑이 이어졌습니다. 딸을 사랑한 부모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최은지 1968에 1993 최동혁 1933에 2023 한영숙 1935에 2023 그들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작은 조형물도 세워졌다. 손을 잡은 노부부의 실루엣. 그들이 수거함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제막식이 끝난 후 박정민은 혼자 수거함 앞에 남았다. 그는 준비한 옷을 하나 꺼냈다. 흰 블라우스였다. 은지 씨,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전통을. 그는 옷을 수거함에 넣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 일요일 새벽, 박정민은 또다시 수거함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몇몇 사람들이 함께 왔다. 그들도 은지와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함께 기억하고 싶어요. 한 여성이 말했다. 그녀는 옷 한 벌을 들고 있었다. 제 딸도 은지 씨와 비슷한 나이예요. 이 옷을 은지 씨를 위해 기부하고 싶어요.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옷을 넣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 그날 이후 매주 일요일 새벽이면 몇몇 사람들이 수거함을 찾았다. 은지를 기억하고 부부를 기억하며 옷을 기부했다. 30년간 두 사람이 시작한 전통이 이제 여러 사람의 전통이 되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박정민은 수거함 앞에 섰다. 눈송이가 그의 어깨에 쌓였다. 은지 씨가 첫눈을 좋아했다고 하셨죠.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는 준비한 코트를 꺼냈다. 따뜻한 겨울 코트였다. 추운 겨울, 누군가 따뜻하기를 바라며. 2024년 봄, 부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박정민은 은지의 옷장이라는 이름의 자선단체를 설립했다. 은지와 부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단체는 어려운 이들에게 옷을 지원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은지 씨가 꿈꿨던 삶을 누군가 대신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박정민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단체는 빠르게 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했고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단체를 찾아왔다. 25살, 출판사 면접을 앞둔 대학생이었다. 면접복이 필요한데 살 형편이 안 돼서요. 박정민은 그녀를 보며 은지를 떠올렸다. 같은 나이, 같은 꿈.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박정민은 창고로 갔다. 그리고 하나의 옷을 꺼냈다. 흰 블라우스.
정확히 55 사이즈. 은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옷이었다. 이 옷을 입어보시겠어요? 여성은 블라우스를 입었다. 완벽하게 맞았다. 거울을 본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 옷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박정민은 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0년간 이어진 사랑의 이야기를.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이런 소중한 옷을 제가 입어도 될까요? 은지 씨가 원하셨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옷을 입고 꿈을 이루는 것을. 여성은 면접에 합격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다시 단체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새 옷 여러 벌을 들고 제 첫 월급으로 샀어요.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박정민은 감동받았다. 은지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해 여름, 박정민은 책을 출간했다. 헌옷수거함 앞에 30년이라는 제목으로 은지와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편지들, 사진들, 30년의 기록.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울었고, 감동받았다.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렸다. 수백 명의 독자들이 찾아왔다. 한 노인이 박정민에게 말했다. 저도 딸을 잃었습니다. 20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위로받았습니다. 저도 딸을 기억하는 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민은 노인의 손을 잡았다. 사랑하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당신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가을이 왔다. 은지가 태어난 달이었다. 박정민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성북동 수거함 앞에서 추모 행사를 여는 것이었다. 10월 15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수백 명이 수거함 앞에 섰다. 꽃을 들고, 편지를 들고, 옷을 들고. 박정민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을 기억합니다. 최은지 씨. 그리고 그녀를 사랑한 부모님을. 30년간 이어진 그들의 사랑을. 사람들은 묵념했다. 그리고 하나씩 수거함에 꽃을 놓았다. 편지를 넣었다. 옷을 기부했다. 한 어린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왔다. 소녀는 작은 인형을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은지 언니한테 줘도 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인형을 수거함 앞에 놓았다. 은지 언니, 하늘에서 이걸로 놀아요. 박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다. 은지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박정민은 혼자 남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수거함 앞에 앉았다. 은지 씨, 할아버지,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부드러운 가을 바람.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다음 일요일 새벽, 박정민은 또다시 수거함을 찾았다. 1년 넘게 계속된 일요일 새벽이었다. 그는 옷을 준비했다. 은지를 위한 옷을.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 지키겠습니다. 그는 옷을 수거함에 넣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부부가 했던 것처럼, 30년간 계속했던 것처럼.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박정민은 수거함을 등지고 걸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올 것이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30년이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기억은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것이었다. 수거함 옆 동판에 새겨진 글귀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기억은 영원하다. 성북동 골목, 헌 옷수거함 앞. 매주 일요일 새벽이면 누군가 그곳에 선다. 꽃을 놓고, 옷을 넣고, 기도한다. 은지를 기억하며,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퍼져나간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영원히